네, 행복한 경기도를 위해 다양한 이슈와 현안을 들여다보는 민생 돋보기. 오늘은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워진 이 골목 상권을 어떻게 하면 되살릴 수 있을지 그 방안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경기도의회 의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두 분 모두 도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들을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사람이 늘어나면서 경기도는 도민 1인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나이,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경기도에 둔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 뿐만 아니라 31개 시군 재정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더 지급하면서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민생 경제의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 방역 정책을 시행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할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자. 네, 오늘의 주제 골목 상권 살리기입니다. 이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이 매우 심각한 그런 상황인데요. 먼저 원미정 의원님, 이 경기도의 경우는 현재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이라고 보면 될까요? 저희 그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연장 조치로 인해서 아직 더 사회적 거리를 둬야 하는데 이로 인해서 외식들이 다 줄었고 네. 또 그 모든 모임들이나 행사들이 취소되면서 굉장히 그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총 1,635건의 그 상담 사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마 63.1%가 자금 관련한 문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입증하는 데이터인데요. 그래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이런 자금 지원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 지원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심각하냐를 좀 반증하는 것들이 평상시에 보증서 발급이 한 2주 정도 걸립니다. 근데 굉장히 초기에 많은 분들이 보증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한 5주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지원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본점 인력도 지원하고 또 별도의 전담 상담 창구를 운영하기도 했는데 여전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매출 감소로 인해서 뭐 사실 실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시면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요. 어떻습니까? 그 소공인 내지는 소상공인 중에서도 유통업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 납품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어떤 분들은 되게 이제 원청 업체로부터 하청을 받으셔가지고 소규모 장비업이나 자재들을 납품하시는 분들이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을 상대로 원청 업체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이게 이번 코로나19가 일어나기 이전부터 있어왔던 악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이런 업체들이 또 심각한 타격을 좀 입고 있습니다. 추가로. 사기업자들 간에는 어차피 뭐 민사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관공서에서 그 실행하는 사업가에까지도 이런 문제들이 아직도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어서 이분들에 대한 보호도 빨리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작업을 동시에 좀 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말에 경기도에서 시장상권진흥원이라는 것이 출범을 했습니다. 소상공인 분들을 돕기 위한 것인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피가 잘 통해야 건강한 것처럼 경제도 순환이 잘 돼야 살아난다며 시장상권진흥원이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을 살리는 새로운 모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역화폐 발행과 이용 활성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영애로 처방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고 지역경제에서 역할들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담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들을 좀 정리하면서 출범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그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의 역할들은
우리 경기도의 그 골목 상권이 굉장히 특성들이 다양해요. 도농부터 시작해서 뭐 네. 어촌계도 있고 여러 다양한 그런 특성이 있는 골목 상권에 특화된 사업들을 좀 발굴해내고 조사 연구 용역을 통해서 발굴해서 현장 맞춤형 지원을 하는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연구 용역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중앙의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중기부나 이렇게 중앙정부와 그리고 또 시군의 지자체 등과 함께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또 연계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하는 어떤 거버넌스 기능으로서의 역할도 좀 하고 있고요. 네. 각 또 그 상권 내에 개별 기업들의 개별 이제 소상공인들의 소규모 어떤 개선 사업들도 지원하고 교육 사업도 지원하고 또 자체적인 어떤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한 뭐 조직화 사업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방면에 걸쳐서 아주 다양하게 지금 역할이 부여가 된 것 같은데요. 원영 의원님, 이게 조금 개괄적으로 설명을 이제 거시적으로 해주셨는데 좀 더 들여다보면 구체적으로는 좀 어떤 사업들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그 1차적으로 보니까는 상권 전체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그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개발 보급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고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봐도 그동안은 사실은 이제 뭐 전통시장 위주로만 했었기 때문에 네. 새로운 상권들, 돌목 상권들을 개발하고 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섹터를 잘 잡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경기 지역 화폐에 대해서도 홍보 유통 이런 가맹점 통합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들도 계속해서 피드백을 해 나가야 될 아주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역할을 잘 잡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뭐 조사 분석 연구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세심한 그게 좀 관심이 좀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러프하게 가져가는 것들, 그다음에 러프한 조사나 분석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오히려 좀 디테일한 것들을 좀 주문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뭐 제조업 쪽도 많이 지금 신경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셔요. 네네. 그래서 제조업의 경우는 뭐 소공인들의 체계적 육성하고 영세상인의 조직화 이런 것들도 하겠다고 하는데 굉장히 좀 기대가 좀 됩니다. 지금 실제로 소공인들 같은 케이스들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납품이나 이렇게 하청을 받아 하는 쪽이 많거든요. 네네. 이분들의 애로사항과 필요성들을 정확하게 짚어줄 수 있다면 충분히 그 조직진흥원이 그 자체로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눈에 띄는 부분이 시장 상권 매니저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이분들이 이제 어떤 활동을 하고 또 현장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는지 또 반응도 궁금한데요. 네, 그동안에 이제 지원 사업 체계가 전통시장이나 등록된 상점가 중심으로 지원 사업을 해왔어요. 네네. 중기부도 그렇고 또 소상공인진흥공단도 그렇고 또 경기도도 그렇고 네. 좀 자생력도 강화시키고 역량도 강화시켜서 최종적으로는 등록된 상점가로 그 등록을 시켜서 적극적인 중앙 정부의 지원 정책도 받을 수 있고 또 경기도의 지원 정책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목표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 그 개별 상점가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게 사실은 어떤 사업들을 공모사업에 응해서 그 골목상권들이 좀 활성화되기 위한 사업을 하려고 해도 사실은 공동으로 같이 해본 경험들이 없고 그렇죠. 그 과정에 합의를 이뤄내는 거 그리고 또 이 특성화된 사업들을 발굴해내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어려워하는 게 사실은 서류 작업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예. 공모사업에 응할 때 그런 것들을 좀 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려움들을 토로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지원하는 게 이제 매니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네. 교육도 하고 또 조직화하는 과정부터 개입을 해서 사업에 사업화하는 것까지 이제 밀착형으로 지원을 하는데 네. 거기에 이제 서류 작업까지도 함께 도움을 드립니다. 물론 끝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1차년도 이런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함께 고민하고 그 골목의 특성화 사업들을 발굴해내면서 같이 한번 해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자체적인 역량도 강화되고 또 어떤 자생력을 강화시켜서 다음 사업에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역할을 하는 것이 시장 매니저 역할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이 매니저를 하는 분들이 지역의 청년 일꾼들이에요. 육성을 해서 청년들도 발굴을 해서 지역에 이런 활동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그런 의미도 또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상인들한테도 실질적 도움이 되고 또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청년들의 어떤 새로운 일자리로서의 또 가치 있는 일들도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돼야 필요성이 있다라고 계속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지금 그 원민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매니저 수가 부족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탑다운 방식이 돼버려요.
그냥 매니저 한 분이 생각한 것 또는 진흥원에서 생각한 것들을 일괄해서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네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뭐냐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갔는데 결과실들이 안 나오는 거죠. 저는 사실은 아주 개인적인 아마 다른 위원님들은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도 또 예산에 지금 전통시장 한 4천만 원씩 주겠다고 올라왔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줘봐야 한 시장당 4천만 원씩 줘봐야 이게 특히 그 상인들 대표라고 하는 분들께 드리고 나면 그게 나왔는지조차를 실제로 가보면 상가 한 분 한 분들은 모르고 계셔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오히려 그냥 소진돼 버리는 것들이 너무 그 사례를 많이 봤기 때문에 첫째는 이 상권 대표들에게 예산을 직접 드리는 것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좀 진흥원이 직접 집행을 하시고 두 번째 거꾸로 다운업 방식으로 해서 이 상권 매니저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상가 하나하나의 애로사항들을 다 청취하고 일단은 상가 구역을 하나 묶었으면 집중해서 거기다가 그 한 분 한 분의 얘기들을 다 들어보고 거기서 나온 개선점들 각 그 점포별 개선점들 찾아낸 다음에 이것을 여건해서 어떤 디자인으로 할지 하면 좋을지 그리고 익스테리어라든지 환경들을 어떻게 꾸미면 좋을지를 그걸 먼저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흩뿌려 놓고서 어떤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좀 한 번쯤은 뭐 사례를 잡아서 좀 집중해서 그 모델링 케이스를 만들어 보면 좋겠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좀 그나마 이거를 같은 재원을 여기저기 흩뿌려 가지고 대략적인 결과를 보려고 하지 말고 아주 집중적으로 한 구역이나 두 구역 정도 잡아서 한번 집중 매니지먼트를 해보면 그래서 좋은 사례로 만들어 성과를 낸다면 더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 소상공인 분들에게 아주 든든한 지원군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직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더 잘 진행되리라 믿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주 그 사회적 이슈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 공공 앱 관련 얘기인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내 최대 배달 플랫폼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 체계를 바꿔 논란을 빚자 공공 배달앱 개발을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이 지사는 공공 개발 앱에 대해 공적 역량을 투자하지만 민간 역량으로 개발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공공앱 배달 앱 관련해서 제가 이번 사건이 터지기 전에 작년쯤에도 제가 이제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 좀 제안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제가 힘이 없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됐었는데요. 지사께서 또 그 의지를 가지시고 추진하는 정책이어서 저는 성공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저희가 경기도가 2월 8일에서 9일 날 여론조사를 했어요. 공공앱 개발 관련해서. 그랬더니 72%가 수수료 인상, 서비스 질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었고요. 그리고 배달 앱이 소비자와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겠는가라는 질문에는 소비자는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84%가 응답을 했고 또 자영업자도 도움이 된다가 한 75% 정도 이렇게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현행의 그 그러니까 배달 앱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사실 독과점 배달 앱의 횡포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좀 바로 잡아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또 과도한 수수료 인상도 공정 경제를 좀 해치는 그런 사안이어서 경기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공 우리 배달 앱 개발을 적극적으로 저는 지원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효과 또한 굉장히 높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독과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는 지금 시점에서 타임에서 굉장히 적절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중장기로 갔을 때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건 하나가 민간앱과 공공앱이 이제 경쟁을 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경쟁 과정에서 공공앱이 민간앱을 못 따라가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러면 이제 도태화되고 없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민간앱을 못 따라가면서 쇄신도 안 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이렇게 됐을 때 분명히 이제 퇴출 요구에 압박에 시달리게 되겠죠.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그럼 어떻게 계속 혁신을 해 나갈 거냐? 계속해서 예산을 늘려갈 거냐? 이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공앱이 갖는 또 그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해져요. 이 지역 화폐 기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게 되고 사용자들로부터 좀 외면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 지역 가서 그 지역 앱을 또 다시 매번 다운을 받아서 해야 되는 이제 불편함들 여러 가지 것들이 네.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발빠르게 그러니까 전체 그 전국 연합을 결성한다든지 지역 앱에 공공 앱에 전국 연합을 그렇죠. 결성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발빠르게 해낼 것이냐라는 것들이 이제 이 공공 앱을 그 운영 관리하시는 분들이 책임이 될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을 빠르게 못 따라간다면 또다시 결국 공공이 하면 저렇게 되지라는 소리를 듣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거꾸로 이걸 너무 잘해서 네. 공공앱이 이제 거대해지고 계속 투자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비즈니스 시장에 이제 이 민간 앱이 망가지고 또 새로 진출을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이런 배달앱 시장을 그럼 공공이 독점하는 게 맞느냐라는 논란이 또 잘못하면 빠지게 되고 예, 예. 이거를 그럼 그 다음 단계에서 민영화할 거냐, 어떻게 계속 유지할 거냐, 계속 세금 부어가면서 이렇게 할 거냐라는 고민들이 또 생겨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고민이 될 게 참 많은 상황인데 네. 그래서 어쨌건 단기적으로는 그 독과점폐를 잡겠다는 의미에서 하는 것들은 굉장히 저는 잘다고 보는데 중장기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를 잘 생각해야 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미 이제 군산에서 시행을 하고 네. 있잖아요. 나름 평가는 성공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우리 원용희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제 이 어떤 시장 경제를 침해할 수 있는 공공이 직접적으로 이제 민간과 경쟁하는 구조로 가고 또 이후에 독과점이 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좀 우려하시긴 하는데 네. 그 군산의 공공 그 배달 앱도 지금 그 개발은 공공이 하고요. 운영은 민간이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경기도도 실제로 경기도하고 군산시가 업무협약 체결을 했고 민간의 배달 이 앱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배달 가격의 어떤 적정선 그런 수수료의 적정선을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한 역할들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시도해보고 또한 사회적 경제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개발은 공공이 하고 군산이, 운영은 민간이 한다. 나름대로는 그게 이제 관리가 이제 운영은 민간에 하지만 관리를 이제 공공에서 하는 시스템이 되게 되면 뭐 부조리라든가 이런 발생되는 좀 단점들은 막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앞으로 이제 골목 상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우선순위를 놓고 봤을 때 챙길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영희 의원께서는 좀 어떻게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저는 사실 그럼 골목 상권에서 어떻게 뭐 그 시급한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이거는 그 시급하다고 해서 골목 상권에만 뭘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콕 집어서 뭘 할 수 있다.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옛말에도 이제 뭐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 못 껴쓴다라는 뭐 그런 말도 있듯이 이거를 이제 이번 기회를 거꾸로 저는 좀 조금 거시적인 측면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골목 상권이라는 것들은 정확하게 내수의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수출 위주의 정책, 대기업 정책, 기간 산업이라고 해왔던 부분들을 재정 정책을 특히 이쪽 내수로 돌려야 된다는 것이고 내수에 대한 그 기반들을 지금 현재 수출과 그 내수 비중이 9대 1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더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출까지 막혀 있고 우리 지금 일본 사태, 그 경제 제재 통해서 우리 봤듯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우리 생존의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것들. 미국과 중국의 어떤 영향력 가지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휘둘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줬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내수 부분을 키우는 데 집중해 줘야 된다. 네. 내수 부분을 좀 키우고 이 부분을 좀 계속 키우어 나가는데 중점을 둬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계속적으로 뭐 이 부분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기본소득 제도다. 그래서 이거를 그 대기업 중심의 그쪽에다가 예산을 재정을 투입한 것보다는 이제는 가게 중심에다 계속 기본소득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고 그것들이 안정적으로 가게에서 안정적으로 좀 가게 가처분 소득이 늘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만 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고 그때 골목 상권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지금 우리가 좋은 방안을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과 지역 화폐를 연동해서 같이 지역 상권에서 쓰게 만들었잖아요. 아까부터 말씀드리지만 이게 계속 승수효과가 굉장히 높은 그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가면서 갔으면
결국은 이거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내수 중심의 경제 정책으로 전환을 좀 서서히 해 가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죠. 네. 경제나 산업 구조에 이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고 우리 원영희 의원님께서는 기승전 기본소득으로 제가 딱 탑재를 하겠습니다. 네. 이게 흐름 자체가 마무리가 그렇게 되는군요. 자, 오미정 의원님께서는 이제 골목상권 활성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조금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지금 굉장히 사실은 버티는 게 중요한 상황인 거예요. 일단 소나기는 네, 피해야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긴급 경영 자금과 특례 보증 지원금을 대폭 확대해서 잘 버티실 수 있도록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되고 지금 저희가 긴급 재난소득의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네. 하는 시기까지 운영을 이제 폐업하지 않고 잘 버티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금을 좀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르바이트나 사실 일용직 등 이렇게 민간 일자리가 굉장히 지금 많이 줄었죠. 네. 감소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공공 일자리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일자리를 일시적으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해 소상공인들의 이제 맞춤형 지원들이 좀 필요합니다. 물론 폐업을 하게 되면 폐업을 빨리 하고 재기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정책도 필요하고 오히려 소득보다 건강보험료가 더 비싸다라고 낼 돈이 없다라는 정도로 굉장히 어떤 4대 보험료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점검하고 지원책을 세우도록 요청한 바가 있는데 고용보험이나 뭐 건강보험 등 이런 것들을 좀 일시적으로 지원을 해서 피해 소상공인들이 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참 할 게 너무 많은데요. 일단 뭐 두 분의 역할도 그래서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원영희 의원님께서 활동 계획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가계 가처분 소득 늘려야 한다라는 이제 제목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네. 아마 6월쯤 출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좀 하는데 노력을 하면서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쳐다보는 작업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 시스템 자체가 유기적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게 어느 한 분야, 뭐 문화, 뭐 경제, 무슨 뭐 이렇게 딱딱 잘라서 구분될 수 있는 영역들이 이미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이면서 이 부분을 이제 연결 구조를 가져가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기본소득이나 재난기본소득이나 지역화폐 제도에 있어서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유흥업소나 또 매출이 좀 많은 데나 이런 데는 지역화폐를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긴급지원 그 기본소득은 지역화폐랑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피해를 입고 그렇죠. 있는 게 또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라도 지원해줘야 되는데 이 방식으로만 하면 기존의 이제 지역화폐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제외됐던 그런 업종이긴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는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았다. 특히 뭐 노래방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분들은 아예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좀 현장 점검을 더 나아가서 의견 정치를 많이 하고 좀 보완 지원 정책을 고민할 계획입니다. 네, 탄력적인 지원 방안에 네,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골목 상권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지 다양하게 논의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늘상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향후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더라도 이 골목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좀 더 사회적, 정치적으로 심도 있고 근원적인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나, 꼭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 끝으로 드려봅니다.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